오후장 대응 전략 한 번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딜사이트S의 김정기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날에는 좀 딥시크 여파로 우리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거기에 관세 이슈까지 다시 한 번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증시는 지난주에 이어서 개인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 종목 수가 현재는 8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반대로 하락 종목은 840여 개 정도가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관세 이슈와 딥시크 쇼크와 함께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흐름 속에서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섹터가 있는데요. 딥시크 관련주와 중국 관세 부과 이슈와 함께 히토류 관련주에서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섹터의 경우에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로봇을 개발하고 자동차 생산 모든 단계에서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연초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일 캐나다, 멕시코 수입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이 조치는 2월 4일부터 이제 발효가 되는데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 대해서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각각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추후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캐나다와 멕시코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수개월 내에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의 얘기가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EU,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명백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불안정한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수출기업의 비용 증가로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무역에 민감한 신흥국 시장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설 연휴 전에 하워드 막스의 S&P 500에 대한 과도한 밸류에이션과 하락에 대한 경고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연휴 동안 수많은 이슈들로 높은 변동성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현금 비중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2월에도 미국 정책과 중국 규제 또 관세 이슈와 함께 높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비중을 일부 보유하면서 운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설 연휴 동안 가장 큰 이슈였던 딥시크 쇼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충격을 받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개발 비용 때문입니다.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경우에는 직원이 1,200명 정도 되는데 딥시크는 직원이 18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딥시크의 V3 개발 비용이 557만 달러로 하나로 약 78억 정도가 되는데요. 메타의 라마3 개발 비용의 10분의 1 정도 되고 챗GPT의 1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물론 딥시크에 관련한 보고서에는 인건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훈련 비용은 직접 훈련 비용만 포함되어 있고 연구개발비나 데이터 수집, 합성 등의 기타 주요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는 만약 딥시크가 실제로 비용 효율적인 AI 모델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엔비디아의 고성능 H100 GPU를 안 쓴 상태로 낮은 사양의 H800만으로 훈련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더 이상 엔비디아의 고가 GPU를 대량 구매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신제품 가격 인상을 지속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도 악화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빅테크의 조정, 즉 AI의 버블 붕괴를 촉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시나리오가 발생을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딥시크를 써보면요. 일단 중국 정부의 검열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문 사태나 시진핑 주석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오류가 나거나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관점에서 정치적, 사회적, 외교적 검열이 있는 LLM을 쓸 것이냐, 아니면 안정성과 윤리적인 기반의 응답 제안을 하는 챗GPT를 쓸 것이냐를 관점으로 본다면 아마 기술 혁신 측면에서 아직까지 큰 위협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저비용 훈련 비용이나 훈련 기법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빅테크들도 개선의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의문점은 이 딥시크가 H800 저성능 GPU만 사용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딥시크가 싱가포르의 중개업체를 통해서 H100을 확보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H100 고성능 GPU 5만 대를 밀수해서 사용한 것 아니냐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딥시크 쇼크를 스푸트니크 모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우주 위성 사업에서 과거 소련이 세계 최초로 스푸트니크 1호를 먼저 성공하면서 미국이 충격에 빠졌던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기술 패권 경쟁의 위기를 느끼면서 나사를 설립했고 스템 교육을 강화하면서 결국 아폴로 11호가 세계 최초의 달 착륙을 성공하게 되었던 그런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템 교육이 사이언스, 과학, 그리고 테크놀로지, 기술, 엔지니어링, 공학, 그리고 매스매틱스, 수학의 약자입니다. 이 스템 교육을 강화하면서 결국 우주 경쟁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됐죠. 현재 이 패턴과 비슷하게 딥시크 쇼크에서 미국의 AI 대응이 강화되고 있고 AI 패권 경쟁에서 결국 스푸트니크 모먼트가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우주위성 사업에서는 국가 주도의 사업이었다는 점, 그리고 AI 경쟁은 기업 주도의 성장 사업이라는 점이 큰 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요. 연초에 발표했던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가 오히려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는데요. 최근에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딥시크 쇼크 이후에도 AI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알파벳과 AMD 그리고 퀄컴, 아마존 등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실적을 확인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방향성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기술 혁신 측면에서 본다면 빅테크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또 한국 AI 밸류체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조정받을 때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설 연휴 전에 말씀드렸듯이 S&P 500은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과 미국의 또 새로운 관세 이슈로 인해서 높은 변동성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또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에는 또 한국 증시는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일부 확보하고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는 것이 계좌 수익에 긍정적일 것이다. 저는 여전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계속해서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은 좀 크게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지는 오늘 같은 장에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후장 수익 섹터 어디 살펴보면 좋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 쪽으로 가져와 주셨네요. 네. 일단 오늘 설명드릴 섹터가 자율주행인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얼마 전에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특징 섹터로 가져왔냐라고 한다면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교통당국은 완전 자율주행 차의 연간 배치 대수를 제조사당 2,500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10만 대로 확대하고 운전자의 의무 탑승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작년이죠. 도지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FSD 베타 누적 운행 거리가 20억 마일을 돌파하면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가 곧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20억 마일을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32억 1,868만 킬로미터입니다. 엄청난 리얼타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차량의 속도, 주행 기록, 배터리 사용과 관리 정보, 그리고 충전 이력 등 모든 수집된 데이터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완전 자율주행, FSD 시스템을 구동하는 인공신경망에 공급돼서 자율주행 기능의 개선과 발전에 쓰이게 됩니다. 경쟁사는 구글의 웨이모와 나스닥 상장사인 모비라이 등이 있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테슬라는 HD 맵이라고 하는 고정밀 지도를 사용하지 않고 도로 변경과 공사 등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인식해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단점이 있다면 완전 자율주행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웨이모나 모비라이의 경우에는 HD 맵을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하기 때문에 정해진 경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새로운 도로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면 업데이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테슬라는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차량이 직접 학습하고 도로 상황을 데이터로 저장한 후에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모든 테슬라 차량이 주행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개선을 하는데 웨이모와 모비라이의 경우에는 HD 맵과 센서 데이터를 결합해서 사용하고 맵을 기반으로 주행 경로를 사전에 정하고 대응을 합니다. 실시간 변동성 대응에 있어서는 테슬라보다 지연된다고 볼 수 있겠죠. 기술적인 혁신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역시 테슬라가 압도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더 안전하고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웨이모와 모비라이도 부각받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은 총 5가지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테슬라는 아직 레벨 2 상태이고 웨이모와 모비라이는 레벨 4 상태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리얼타임 데이터의 수집 규모로 본다면 경쟁사들보다 압도적인 규모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또 도로 상황 인식부터 주행 결정까지 하나의 통합된 AI 모델로 처리하기 때문에 레벨 5에 더 빠르게 도달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을 통해서 테슬라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를 공급하는 퓨런티어라는 종목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가져온 종목은요. 자율주행 시장의 변화에 수혜를 받을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부분 자율주행까지는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고도 자율주행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SDV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히클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차량으로 전환을 해야지만 안정적인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슈어소프트 테크라는 기업이 SDV 시대의 필수 요건인 자동차 소프트웨어 안정성 평가와 검증을 제공합니다. 국제 표준 기반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 결함 탐지와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데요. AI 기반 자동화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자율주행차가 OTA 업데이트를 할 경우에 안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도로 환경을 모방해서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SDV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을 검증합니다. 24년 실적은 조금 부진한 상황인데요.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지 않았고 판관비로 처리를 했고 연구개발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의 감소에 영향을 줬습니다. 또 24년 자동차 업계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죠. 침체되었기 때문에 투자 지연이나 매출 성장 둔화에 영향을 받았는데 24년 1, 2분기는 적자 상태였지만 3분기가 되면서 흑자 전환했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고객사인 현대차에서도 투자 활동을 늘리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 제조사들의 SDV 수혜를 슈어소프트 테크가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슈어소프트 테크의 2대 주주가 현대차인데요. 지분 7.3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25년까지 모든 차종을 SDV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SDV 전환을 통해서 차량의 기능과 성능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개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즉 OTA라는 기술을 통해서 실현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AI 기반 로봇과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 하드웨어와 생성형 AI 개발 툴을 활용해서 현대차 그룹의 SDB 개발을 지원합니다. 그 수혜를 슈어소프트테크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인 42닷과 협력을 해서 SDB 검증 파트너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3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검증 관련 매출 비중이 46.3%로 가장 높고요. 주요 고객사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AI와 빅데이터 매출 비중은 24% 정도가 되는데 공공기관들이 주요 고객이고요. 우주항공과 원자력에서도 소프트웨어 검증 솔루션을 진행을 합니다.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등의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또 현대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미래 성장성이 확보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파란 선이 장기 저항 구간의 평균 단가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매물이 이렇게 쌓여있는 구간에서 이 7,000원 가격 구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 흐름이 지속되면서 여기 보시면 이 파란 선, 장기 평균 단가가 이렇게 하락 조정이 됐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평균 단가 이하에서 고점에서 물린 매물들이 자꾸 이제 물량을 투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흐름을 깨지 않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5,200원에서 현재가까지 분할로 매수하는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이 갭상승 시작가 부근인 4,700원 부근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이 장기 매물의 상단 부근인 7,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젠슨항 CEO가 이번에 CES 2025에서 또 앞으로는 피지컬 AI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런 식의 전망을 내놓기도 했죠. 자율주행은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슈어소프트테크 말씀 주셨습니다. 24년에 1, 2분기 때는 좀 적자였지만 계속해서 수익을 천천히 개선해 나가고 있고 현대차 쪽으로도 수혜 기대감이 있다고 하니까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낙폭이 좀 깊습니다. 때문에 5,200원에서 현재가까지 하나의 기회로 본다고 한다면 분할 매수 접근 어떠실지 가격 전략과 함께 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로봇이 지난장에도 그렇고 오늘도 좀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봇에서는 어떤 포인트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로봇 섹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매주 거의 로봇 섹터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유니캐스트부터 엔젤 로보틱스, 웨어러블 로봇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1월 마지막 거래일에 삼성전자의 4분기 연간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로봇 AI, 인공지능이 핵심 기술로 부상하면서 미래 로봇 경쟁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회사의 자체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 유망 로봇 AI 플랫폼에 대해 투자하고 협력을 통해서 기술 역량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1월에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콜옵션을 행사한 이런 흐름처럼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흡수 합병을 하면서 발생되는 기술적 시너지가 25년의 큰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감속기랑 모터 부문에서 강세가 나왔습니다. SPG, SBB 테크, 로보티즈와 같은 정밀 감속기 그리고 모터 부문의 하이젠 R&M과 사면 같은 종목들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로봇 시장에 많은 자금이 투입된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나 솔루션 부문에서도 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캐스트, 시메스 그리고 넥스트칩 같은 종목들에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로봇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은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도 삼성전자와 강한 시너지가 있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인탑스라는 종목입니다. 인탑스는 로봇주로 보기보다 대부분 IT 디바이스 분야에서 휴대폰 아세이나 또 안테나 부품 그리고 스마트폰 금형을 만드는 기업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IT 쪽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고 신제품 출시에 따라
인탑스 매출도 함께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5년부터는 인탑스를 로봇주로 좀 분류를 하고요. 인탑스의 성장 모멘텀을 로봇에 초점을 맞춰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5년부터는 본격적인 로봇 매출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에는 LG전자가 베어로보틱스를 인수했었는데 베어로보틱스의 서빙 로봇을 인탑스가 독점 생산을 합니다. 서비와 서비 플러스라는 제품인데요. 납품가를 정확하게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서빙 로봇은 평균적으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에 판매하게 됩니다. 출하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고객사에서도 이원화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인탑스가 독점 생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올 상반기에 삼성전자에서 첫 웨어러블 로봇 봇핏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인탑스가 봇핏의 시제품을 제작 납품했었고 양산에 있어서도 인탑스가 위탁 생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쯤에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로봇의 경우에는 구미 사업장과 안산 사업장에서 주로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베트남 호치민에도 가전제품, 내외장재 부품 생산 공장이 있고 자동차 부품은 중국에서 생산을 합니다. 당장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력과 생산 설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인탑스의 25년 1분기 실적부터 로봇 실적이 본격적으로 매출 인식이 된다면 이제는 IT 디바이스, 스마트폰 관련주에서 로봇주로 리레이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추세를 상승 이탈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오늘 조정받고 있지만 충분히 가격적인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1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관점으로 로봇 매출이 인식이 된다면 충분히 상승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겠다 싶고요. 2만 원부터 2만 현재가까지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손절가는 17,000원 부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매물의 상단, 장기 매물의 상당 부분인 32,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로 인탑스 받아봤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1% 상승하면서 30만 원 올라탄 만큼 로봇주들 사이에서도 오늘은 좀 오르는 종목들, 내리는 종목들 약간은 선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이젠 RNM이나 오르는 종목들을 봤을 땐 로봇주가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낙폭이 깊은 만큼 앞으로의 반등도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많은 조정 받아가는 만큼 2만 원에서 현재가까지 분할 매수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떨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장의 특징 섹터와 섹터 내 최선호주까지 받아봤습니다. 스페셜 공략주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SP소프트 가져와 주셨네요. 어떤 포인트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SP소프트가 오늘 공략주인데요. 최근 AI 산업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와 관련된 보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딥시크가 악성 소프트웨어를 퍼뜨릴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기술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미 하원 최고행정 책임자가 의회 사무처와 의원실에 보낸 내부 공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딥시크를 설치하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악성 소프트웨어를 퍼뜨리고 기기를 감염시키기 위해서 이미 딥시크를 악용하기 시작했다.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최근 열린 플로리다 하원 공화당 수련회에서 중국이 시스템을 남용하고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있다면서 딥시크의 사용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보안 위협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현실화되면서 이제 AI 보안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SP소프트는 AI와 보안 기술의 융화를 새로운 기회를 그렇게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가상 데스크톱 솔루션인 지다스 2.0을 통해서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지다스 2.0의 데이터 암호화와 다중 인증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솔루션이 국정원으로부터 보안 기능 확인서를 획득해서 그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미 국정원에서 보안 인증을 획득한 만큼 공공기관과 금융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요즘 최근에 딥페이크 범죄나 가짜뉴스의 대응 일환으로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와 관련해서 글로벌 표준화 움직임과 정부의 대응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SP소프트가 AI 생성물 워터마크 기능이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해서 AI와 클라우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24년 10월 30일 SP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AI인 코파일럿이 적용된 가상 OS를 출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의 국내 라이센스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250여 개 기업의 라이센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T 서비스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진행하고 있는 동종업을 좀 살펴보면요. KINX라는 상장사와 가비아라는 상장사가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클라우드 서비스랑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요. KINX는 SP소프트의 최대 주주고 가비아는 SP소프트의 주식을 100만 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종업에서 경쟁사의 지분을 확보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성장 동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위협적인 경쟁사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분을 보유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의 키워드는 단연 AI와 보안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보안이 방화벽, 안티바이러스 같은 전통적인 보안 시스템이 주류였다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나 기술의 확산 그리고 원격 근무나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 등으로 절대 신뢰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검증한다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이 떠오르고 있는데 SP소프트의 다중 인증과 접근 제어 그리고 실시간 보안 인증 모니터링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 기능들이 제로 트러스트 모델 규칙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강력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세 하락하는 스테이지 4 구간에서 다시 스테이지 1 구간, 이 박스권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자주색 선으로 보여준 이 단가가 저항이 가장 강한 가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스테이지 1에서 대세 상승하는 스테이지 2로 가는 이 과정에서 이 과도기다. 이 과도기를 매물을 흡수하고 소화하는 과정을 레지스탕스 구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레지스탕스 구간을 매물 소화하면서 장기적인 이 매물들을 흡수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이지 2 구간, 이 대세 상승하는 구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이 정도 되는데 9,200원부터 현재가까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저항 구간, 이 자주색 선을 깨지 않는다면 저는 반드시 상승 구간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는 8,0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 직전 저항 구간인 1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소프트를 공략주로 받아봤고요. 목표가 15,000원까지 열어보겠습니다. 손절가 8,000원으로 가져가 보고 오늘 3% 정도 오름세 지켜내고 있는데요. 9,200원에서부터 현재가까지 조금씩 분할 매수해보는 접근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딥시크 여파가 시장에서 계속 영향력을 끌고 갈 때까지는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보안 관련주까지 함께 챙겨보면 어떨까 싶고요. SP소프트 11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어찌 본다면 우상향 그래프 그려가고 있으니까요. 관심주로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니데이 스테이션은 딜사이트 S 김정기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